실장을 우리가 약간 요약을 하면 이게 전반부, 후반부가 있고 전반부는 우리가 이론을 좀 배웠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그걸 응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배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요약을 하면 모델의 사이즈라고 그래야 되나요? 모델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하고 무한한 경우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론을 정했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트레이닝 에러하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 여기서는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테스트 에러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둘 사이에 갭을 줄일 수 있고 높은 확률로 그 두 갭은 두 개 텀으로 나뉜다. 첫 번째가 언더피팅 현상을 좌지우지하는 바이어스. 두 번째 텀이 오버피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베리언스 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바이어스는 저 식이 그대로 의미하듯이 모델의 전체 집합 또는 표현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델이 작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모델이 크면 별 문제가 없는 그런 텀이 되고, 실전에서는 바이어스가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제 오버피팅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보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실전에 적용 가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사이즈보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과제로 서울대 영상의학과 병원하고 같이 이제 MRI 분석하는 그런 과제를 몇 년 전에 수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의학과 교수한테 데이터가 많냐? 또 물어봤더니 데이터가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나갖고 막 달려갔는데 딱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데이터는 많은 건 사실인데 라벨된 데이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한테 그 라벨을 좀 쳐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래야 되나 황당한 얼굴을 하면서 저를 탁 쳐다보면서 아니 그 라벨링을 하는 거는 AI가 다 해줘야지 바빠 죽겠는데 의사들이 언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하는 그런 코멘트를 들었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아직도 이 현장과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의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I에 뭐가 필요한지를 바깥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사실은 AI 자체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근데 그 의사 입장도 말이 되는 게 그분들이 임상하면서 정신없이 바쁜데 두 가지 이유로 라벨링을 안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굳이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보면 아니까 굳이 라벨링을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뇌종양이 있다 그러면 화면 보면 뇌종양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AI를 하려면은 그 라벨된 뇌종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 마우스로 세그멘테이션 하듯이 정확하게 라벨을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게 현장에 실제 이 AI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라벨링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또 의외로 많다라는 얘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또 비용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라벨링 자체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또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AI가 잘 되는 건 알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버피팅을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원인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사이즈보다,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개수보다 데이터가 택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 t이고 데이터가 m이라는 얘기죠. 두 개가 거의 비슷하게 같은 비율로 항상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저게 하나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언더피팅이 발생하거나 오버피팅이 발생하거나.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그 2시간에 걸쳐서 배운 이 이론이 단순하게 수식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결과들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툴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전반적인 뭐 방법론을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도 하고요. 크게 보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이라고 보통 부르지는 않는데 일단은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방법론이 거의 동의어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넘어가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방법론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로스 펑션을 변형하는 거, 그 다음에 알고리즘적으로 드랍아웃을 이라는 것을 써서 알고리즘적으로 변형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이닝의 한 방법론이 있다 그랬죠.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데이터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있고 수업 진행하기 전에 하나 공지사항은 그 다음 주 오늘이 며칠이죠? 예, 3일이네요. 다다음 주 월요일에 그 1장에서 우리가 좀 다뤘던 AI의 공정성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애드버서리얼 어택을 할 때도 잠깐 언급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그 공정성에 관한 연구를 하는 미국의 산타바바라 대학에 있는 한국인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월요일 11시니까 14일 참석을 하면 출석 점수로 인정을 해줄 테니까 혹시 출석을 빠졌거나 지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에 만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또 연구 토픽이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한번 출석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참석하는 것을 강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인 그 로스 펑션의 추가적인 항을 하나 더 더하는 거. 자, 우리가 로스 펑션은 이미 2, 3장에서 배웠었죠. 그 리그레션인 경우는 L2 놈, 민스퀘어 에러가 로스 펑션이었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로스 펑션이었습니다. 그걸 보통 그대로 쓰는데 거기다가 하나 항을 더 더하는 그 다음에 앞에 그 웨이팅 팩터 상수를 하나 곱해서 더해주는 둘 사이에 약간 가중치를 변형해주는 파라미터가 붙습니다. 람다라는. 이게 여러분들이 캘큘러스에서 아마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는 배웠죠? 다 배웠나요?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배웠네. 1학년 수학에서. 그렇죠? 그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가 쓰이는 이유는 어떤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뭘 최적화할 때 그 컨스트레인트를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곱해갖고 더해주는 그리고 그 함수를 최소 또는 최대화하면 문제가 풀린다라는 게 이미 수학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은 수학 입장에서 보면 라그란지 멀티플라이어 크게 얘기하면 라그란지 옵티미제이션과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또는 확률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금 바로 설명할 베이지안 또는 MAP라는 방법론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맵을 설명하기 전에 베이지안 방법론이 뭔가 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뭘 배웠었냐면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머신러닝의 99.9%는 무슨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랬죠? 여기 남학생. 그 옆에 나. 2장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리그레션을 확률적으로 뭐 설명하거나 뭐 우리가 GLM이나 소프트맥스 이런 거 설명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그 옆에 남학생. 옆에. 네? 거의 이름이 비슷한데 이름이 뭐죠? 약간 다른데 그 뒤에 학생. 그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하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다. 뭐냐면 P, Y 기분 X를 최대화하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최대화한다는 게 결국은 SGD로 계속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면 그게 최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보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가 거의 전부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거보다 살짝 더 좋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살짝 더 좋은데 너무 복잡해서 안 쓰는 게 있다는 얘기죠. 마치 SGD가 전반적으로 다 쓰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랬죠. 뉴턴스 메서드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안 쓰는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안 쓰는. 마찬가지로 로스 펑션도 대부분 ML, Maximum Likelihood 방법을 쓰지만 이게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MAP라는 Maximum A Posteriori라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방법론, 6장까지 배웠던 모든 방법론이 사실은 이 원리에 그냥 수식을 하나로 쓰라 그러면 이게 전부입니다. 뭐 굉장히 많이 배웠지만 결국은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P, Y 기분 X를 것들이 이제 데이터 샘플들이 독립이라고 가정하면 다 곱해지는 거니까 곱해지고 이거를 최대하는 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어떤 함수를 최대하나 그 함수에 로그를 씌워서 최대하나 똑같다라고 그랬었죠. 그거는 집에 가서 왜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같이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로그 함수가. 그러면 이 앞에 로그를 씌우면 이 로그 서메이션이 로그 프로덕트가 서메이션 로그로 바뀌게 되고 그게 이제 소프트맥스 같은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데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형태로 이 식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식하고 이거하고 거의 사촌관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이. 자, 그리고 이 방법론을 이제 확률 이론에서는 또 다른 말로 뭐 그냥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 이론에서는 또 다른 말로 frequentist approach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런 말을 썼는지는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가정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변형시키는 파라메타, 웨이트 파라메타죠. 그 세타, SGD로 열심히 우리가 학습하는 그 세타는 기본적으로 언노운이지만 디터미스틱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확률적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랜덤하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주사위 던지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값이 우리한테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SGD로 계산하면 항상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가정을 프리퀀티스트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MAP는 그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거죠. 웨이트 파라메터 자체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SG 알고리즘을 막 했을 때 뭐 이런 수식이었죠. 이 펜이 또 어디 갔어? 오늘 조교 펜 안 가져왔나? 자, 이게 SGD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자, 이 식에서 볼 수 있다시피 뭐 시간에 대한 뭐 변화는 있지만 어쨌든 각 시간별로는 정확하게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전 값을 알면 다음 값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랜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세타를 랜덤하게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 P를 씌운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한 타임 스텝에서 세타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알면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그러니까 확률 분포를 계속 계산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 계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타가 몇천만 디멘전이죠. 몇천만 디멘전의 확률 분포를 시간마다 계속 계산해야 되는 좀 무지막지한 계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걸 금방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지안 어프로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다루는 이 세타들을 랜덤하게 본다. 즉 계산을 하려면 각각을 명확한 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 확률 분포를 시시각각 계산해야 되는 엄청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어프로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인데 그리고 실제로 몇몇 제한된 분야에서는 이게 굉장히 혁혁한 공로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분야는 아니지만 정보이론 이런 쪽 분야에서는 이런 확률 분포로 가지고 정보를 계산을 해서 정보 이론의 어떤 리미트가 있는데 샤논의 리미트까지 접근하는 그런 이제 방법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들이 사실 머신러닝에서도 그래프 이론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대표적인 방법론이 이제 블리프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그런 이름 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이 분야마다 다 다르게 불리지만 알고 보면 다 뻔한 방법론들이라는 얘기죠. 맥시멈 라이클리티 아니면 맥시멈 MAP 방법론 두 계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분야마다 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뭐 수학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부를다 뿐이지 이름만 다 다르지 사실은 거의 동일한 계열의 알고리즘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우리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세미나 한번 들어오라는 적이 있었죠. 그 블랙홀 이미징 하는 쪽 관련해서 그 교수가 쓴 방법론이 기본적으로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모델의 파라메타가 디터미스틱하다고 가정하면 제대로 영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베이지안 어프로치를 쓰면은 실제로 성능이 높아져서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실제로도 이게 물론 이제 자연과학적인 현상이었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굉장히 파워풀하게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계산이 복잡하다고 해서 머신러닝에 또 꼭 안 쓰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형태로도 이제 방금 설명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형태로도 이미 많은 곳에 쓰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배웠다라는 사람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만 알고 있으면 한 70%만 알고 있는 거고, MAP까지 안다 그러면 이제 다 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그 파라메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디스트리뷰션, 고유의 디스트리뷰션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베이지얼 어프로치에서는 이거는 이제 P세타라고 부르면서 이걸 보통 프라이어라고 부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블랙홀 이미징 같은 데서도 이 프라이어를 선정하는 게 보통은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가장 쉬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으로 보통 선정을 합니다. 가우시안으로 해도 충분히 성능이 잘 나온다는 게 실험적으로 잘 밝혀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레귤러라이제이션에서도 이 P세타를 계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냥 가정을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하면, 그러면 단순한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튀어나오게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확률을 배운 사람들은 베이즈 룰 또는 뭐 베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 베이지안 어프로치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즈 룰에 해당하는 게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트레이닝 데이터셋 XY를 합쳐놓은 겁니다. 를 라지 S라고 부르면, 그때 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파라메타의 디스트리뷰션, 이게 이제 포스티리어, 그러니까 뭐가 주어졌을 때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하는 디스트리뷰션이다. 그래서 포스티리어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베이즈 룰이라는 이런 식이 있죠. 이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PS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요거는 다시 각각 데이터 샘플들이 독립이다라는 가정을 하면 요 놈은 이렇게 프로덕트로 나뉘고 P세타는 그대로 나뉘고, PS는 이 분자에 있는 놈을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분자와 분모는 사실은 서로 관련이 있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자를 적분하면 분모가 된다. 자, 그래서 모든,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방법론을 쓴 딥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를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 현재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여야 아직 안 풀려. 그래서 안 풀려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아주 챌린징한 이론적인 토픽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원 가서 이런 분야를 연구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연구가 현재도 진행 중인 분야입니다. 이유는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프로블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왜 오픈 프로블럼인지 여기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만 보면 이걸 계산하려면 최종적으로 이런 식을 계산하는데, 여기 적분을 계산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1학년 캘큘러스 수학에서 배웠듯이 다중적분을 배웠죠. 2차원, 3차원 다중적분만 계산하려도 죽어나는데, 여기 세타가 몇 천만 디멘전입니다. 그래서 몇 천만 디멘전의 다중적분을 계산해야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가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좋은 걸 알면서도 못 씁니다. 너무 계산량이 엄청나게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신 연구 동향은 이거를 다이렉트 계산하지 말고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어프락시메이트 할 건가. 확률적인 것들은 어프락시메이트 하는 것들이 또 의외로 쉽습니다. 샘플링이라는 방법론이 있어서 실제로 확률 분포를 계산하지 않고, 이걸 계산하려면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계산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는 그냥 실제 데이터셋에서 뽑아내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샘플 평균, 그런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좀 계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런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 가서 배울 아주 대표적인 방법론이 MCMC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몬테칼로 마르코프 체인이라는 유명한 방법론이 있고,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20세기에 21세기까지 포함해서 인류가 발명한 알고리즘 중에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탑 10에 항상 들어가는 알고리즘.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대학원 가면 공부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복잡한 적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근사시켜서 푸는 방법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 그 방법론의 탄생 배경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은 1950년대에 원자폭탄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만들 때 그쪽에 참여했던 연구자들, 물리학자들 중에서 뭔가를 이런 이제 뭐 중성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런 적분들을 또 계산해. 또 베이잔하고 비슷한 게 나와서 워낙 복잡해지니까 그런 이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불행한 현실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무기들을 개발하면서 나타난 또 인류에 도움이 되는 역설적이죠. 그런 또 알고리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 배경이 있고요. 자, 그러면 요걸 만약에 복잡하지만, 굉장히 복잡하지만 계산을 만약에 어떤 식으로 했다라고 치면은,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가를 이제 최종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게 계산이 되면 그걸 이용해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확률적으로 움직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 값이 하나의 스칼라 값을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디스트리뷰션으로 계속 튀어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소프트맥스 비슷하게. 자, 이게 뉴럴넷의 아웃풋이고 앞에서 계산한 포스티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곱해서 다시 한번 또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몇 천만 디멘전의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 파라메타에 대한 디펜던스를 없앨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함수 관계가 아니고 디터미니스틱 관계가 아니고 인풋이 주어지면 아웃풋이 대강 어느 범위에 있을 거다라는 확률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게 모든 게 확률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웃풋도 당연히 확률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원하는 사실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들은 사실은 바람직하게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도 확률로 나와야 되는데, 소프트맥스 같이 경우도 확률로 나오죠. 확률로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GLM 2장인가 3장에서 배웠듯이 그거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확률 자체를 계산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평균을 계산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델의,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현재까지 배우고 있던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매치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제너럴한 방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레귤러라이제이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 나온 김에 베이지안이라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있으면 그런 개념이 있다라는 거 정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ML이 거의 90% 쓰인다 그랬고 나머지 한 10%가 이 MAP라는 방법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MAP의 그 함수는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근데 아까하고 차이점은 여기 P세타가 곱해져 있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는 요것만 있고 Y 기분 X. 지금은 그 앞 뒤에 P세타라는 게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랬죠. 세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분포. 그게 곱해졌다. 자, 근데 이 식이 어디서 태어났냐를 한번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저게 정의다라고 그러면 저걸로 끝인데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사실은 그 MAP라는 방법은 방금 설명한 포스트리어 디스트리뷰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겁니다. 요놈 또는 요놈. 근데 무슨 얘기냐면 요놈을 계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포스트리어가 방금 전에 여기 정의를 내렸죠. 요놈은 조인트를 하고 P세타로 나눈 거하고 같죠? 정의가 조건방정의 정의에 의해서 PS네요. 근데 요거를 다시 조건부 확률 정의로 S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지금 뭐라 그럴까요? 최대 최소 값을 찾는 세타지 여기서는 S가 아닙니다. S는 이미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최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MAP 방법론인데 이거를 최대화하고 싶은데 세타에 대해서 최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은 세타의 디펜던시가 전혀 없으니까 분모에 있는 놈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만 가져온 게 바로 이 방법론이라는 얘기고 요 S는 사실은 Y 기분 X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저 앞에 식하고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PX도 붙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X라는 건 인풋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 상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는 최대 최소화하는 데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식이 나와 있다라고 배경을 이해하면 됩니다. 확률 이론을 좀 자세하게 배운 사람들은 뭐 이건 상식적인 얘기인데 혹시라도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ML 방법에다가 P세타가 곱해진 거 말고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론에. 근데 이제 P세타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뭐 P세타나 P세타 기분 S나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실제로 계산하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거를 그러면 포기할 거냐? 두 가지 초이스뿐이 없다는 얘기죠. 아예 그 방법론을 포기하거나 P세타를 쓰는 아니면 P세타를 계산은 불가능하니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대략 이런 모양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노멀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세타가 하이 디멘전이니까 이게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미인이 제로가 제로 벡터입니다. 1000만 디멘전의 제로 벡터. 이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요거 타우 제곱은 베리언스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 아주 적절한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유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베이지안 MAP 방법론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쓰려고 하는 가장 흔하게 많이 쓰이는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방법론이다. 그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한다. 근데 그거의 탄생 배경은 이런 약간 딥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X라는 것을 이 앞에 나온 S, 라지
x하고 같은 거라고 여기서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여기저기서 발췌를 해오다 보니까 노테이션이 중간중간에 바뀌는데 x는 s하고 같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방금 여기서 쓴 요 식하고 거의 같죠? 네, 똑같죠? p 세타 기본 x가 요거죠, 요거. 세타 기본 s가 x로 바뀐 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거를 최대할 때 그 함수에 로그를 취해서 최대하나 로그를 베껴서 최대하나 똑같다 그랬죠? 자, 요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로그 함수가 증가함수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실제로 미분 계산해 보면 뻔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로그를 취해 보면 요 식이 아까 이렇게 분자만 계산하면 이런 모양이 납니다 그랬죠? 요 식을 사실은 이 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한 거죠. 그리고 분모는 날려버리고 그러면 이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 x 기분 세타 그 다음에 p 세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항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6장 내내 써왔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이라는 얘기죠. 그 마지막 항이 새롭게 추가되는 항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p 세타가 가우시안이죠. 가우시안이 어떤 모양이냐면 앞에 상수가 잔뜩 붙어 있죠. 상수 우리가 동캐입니다. 뭔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놈이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아까 타우 제곱 어쩌고 저쩌고 했죠. 2분의 1. 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C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주어집니다. 멀티디멘저널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근데 요놈이 C가 아까 타우 제곱 I라 그랬으니까 이거의 인버스는 타우 제곱분의 여전히 I죠. 그러면 이 타우 제곱분의 1 I는 없어지고 이런 모양이 되죠. 네, 세타라는 벡터의 트랜스포즈 세타는 세타의 크기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버리면 로그 하면 상수 뭐가 나오든 동캐입니다. 왜냐하면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상수는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번 미분을 하니까 미분할 때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로그 취하면 이거 날라가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붙죠. 네, 여기서는 뭐를 최대화하는 거죠. 최대화할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딥러닝에서는 SGD를 할 때 보통 최소화로 다 방향을 바꿔서 처리합니다. 그냥 편의상. 그러니까 최대를 최소로 바꾸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다시 날라가고 결국은 요것과 요놈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놈을 타우 제곱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까 이거를 람다라고 고쳐치면은 결국은 이 로그 p 세타에 해당하는 양은 람다 세타의 절대값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젝트 할 때 특히 그런 겐 같은 언슈퍼바이즈 러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옵티마이제이션 우리가 지난번에 뭐였죠? 비주얼라이제이션 6장 초에 어떤 제로 이미지를 하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었죠. 그때 보면은 그 이미지 사이즈의 픽셀의 크기의 제곱을 로스텀으로 넣었던 거 본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일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다시 뒤져보십시오. 그럼 그런 텀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베이지안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튀어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이 추가가 되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할 때 뭐가 성능이 잘 안 나온다. 그럴 때 이 항을 추가로 하면은 의외로 성능이 금방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능이 안 나오는 원인이 만약에 나중에 분석을 해봤을 때 오버피팅 상황이었다. 즉 모델은 적당히 큰데 데이터가 너무 적어갖고 오버피팅이 벌어지고 있을 때 보면 대체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고 있냐면 저거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세타의 일반적인 벡터 크기를 전체적으로 세타 값들을 가능하면 일정한 사이즈로 유지하면서 SGD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걸 안 하면 세타 값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세타가 무한대로 커져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약간 그 현상하고 비슷한데 애드버서리얼 어택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현상에서 하고도 사실은 살짝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디시전 바운더리들이 그러고 보니까 애드버서리얼 어택하고 이 오버피팅 좀 상당히 다른 문제인데 사실은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요. 어쨌든 디시전 바운더리들이 세타들이 막 중구난방 움직이게 되면 굉장히 샤프하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데이터 포인트 안에 거의 가깝게 달라붙어 있어 갖고 살짝만 노이즈가 들어와도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리는. 자, 그래서 어드버서리얼 어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쓰면은 그런 데이터 포인트에 가깝게 달라붙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구난방으로 막 세타가 만들어지는 걸 방지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테크닉이다 라는 얘기고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한 거고 또 다른 방법론 중에 하나가 꼭 세타의 제곱만 들어가는 경우만 있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그냥 세타의 절대값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기의 절대값. 이걸 L1 놈이라고 하는데 이 L1 놈을 쓰는 경우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이제 최적화 이론에서 그런 뭐였더라? 힌지로스 뭐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뭐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라쏘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뭐 그런 제어 이론의 최적화 이론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L1 놈을 쓰면은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린다. 뭐 이런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 이 놈은 역으로 뭐에 해당되냐면 디스트리뷰션이 이런 모양. 자,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전형적으로 보통 라플라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가우시안은 이렇게 꼭대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죠. 그려보면 라플라스는 꼭지점이 샤프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그렇죠. 엑스포넨셜을 대칭을 시켜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L1 놈과 L2 놈을 쓰는 배경은 여기 딱 두 줄로 써놨지만 사실은 뭐 엄청난 이론들이 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은 한 학기 강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숨어 있고,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배우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하는 방법론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네 가지를 다루는데 로스 펑션을 변형하는 거를 배웠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넣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죠. 뭐 탄생 배경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뭐 굉장히 딥한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크기를 제한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죠.
그게 첫 번째 방법론이고, 이제 로스 펑션을 변형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 자체를 변형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그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그 구조 자체를 살짝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드랍아웃이라는 방법이고, 자, 이 방법도 의외로 이제 간단한 방법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이게 사실 CNN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한데 설명 편의상 풀리 커넥티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 네트워크만 이런 레이어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학습을 시킬 때마다 한 미니 배치 안에 뭐 예를 뭐 데이터 포인트가 한 128개 있다고 치면은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순간순간 네트워크 커넥션을 어떤 놈은 끄고 어떤 놈은 켜버립니다. 근데 그거를 정해진 룰대로 가는 게 아니고 랜덤하게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샘플은 이렇게 연결해서 가고, 첫 번째 레이어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두 번째 데이터 샘플은 요 놈은 살리고 나머지 끄고, 또 세 번째 데이터 샘플은 요거 두 개 살리고 나머지 끄고, 이런 식으로 아웃풋 뉴런들을 껐다 켰다를 랜덤하게 한다는 얘기죠. 주사위 던지듯이. 주사위 던지기를 합니다. 각 아웃풋 뉴런별로 주사위 던지기 해서 어떨 땐 끄고 어떨 땐 켜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간 철학적인 딜레마가 생기죠. 왜냐하면 저게 과연 저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는 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철학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하나 강조해야 될 점은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랜덤하게 껐다 켰다 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레이에서 동일한 여기에 패턴하고 여기에 패턴하고 독립적으로 또 껐다 켰다 합니다. 네, 그건 트레이닝 단계고, 그러면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퍼런스 할 때도 사실 저렇게 껐다 켰다 해도 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근데 문제는 인퍼런스 할 때 랜덤하게 껐다 켰다 하면은 동일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여학생 인퍼런스 할 때랑 여기 남학생 인퍼런스 할 때랑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둘 다 다른 랜덤한 패턴을 쓸 테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퍼런스 할 때는 원래 네트워크 그대로 쓴다. 원래 완전 다 커넥션이 되어 있는. 자, 이게 이제 드랍아웃의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퍼런스 문제는 해결됐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이제 철학적인 딜레마가 남아 있는 거죠. 뭔 딜레마냐? 학습할 때 네트워크하고 실제 적용할 때 네트워크가 완전 다른 걸 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이나 실제에서 가정했던 거는 학습할 때, 포워드 패스 할 때 썼던 네트워크하고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 할 때 네트워크를 동일한 걸 썼었고, 당연히 직관적으로도 그게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말이 되더라는 얘기죠. 의외로.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 굉장히 역설적으로. 이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왜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알고리즘은 너무 단순하니까 사실은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거는 이거는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이게 왜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트레이닝과 인퍼런스가 이렇게 달라도 말이 되느냐를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번 강의를 하면서 언급했던 앙상블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상기를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앙상블 방법론이 뭐였냐면 동일한 뉴럴 네트워크를 이니셜라이제이션, 랜덤하다 그랬죠. 랜덤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쓰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랜덤하게 10개를 다른 걸 생성해서 시작을 하면 10개의 사실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다른 네트워크가 나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인퍼런스 할 때 그거를 10번을 인퍼런스해서 그거를 다수결로 또는 평균을 취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면 훨씬 더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게 잘 알려져 있고,
사실은 2012년에 슈퍼휴먼 퍼포먼스를 낸 그 알렉스넷도 사실은 살짝 치팅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네트워크 자체가 성능이 좋아서가 아니고 거기서 앙상블 어프로치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고 앙상블을 쓰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이게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방법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확률 통계적인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앙상블을 쓰는 게 직관적으로도 말이 되고 실제로 성능도 잘 나온다는 거는 이미 실험적으로도 밝혀져 있고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앙상블 관점에서 이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패턴이 한번 쓰였고 한 데이터 샘플에 또 다음 데이터 샘플에 전혀 다른 패턴이 쓰였고 그런 것들이 각각이 뭐 이터레이션 100번 반복이 된다고 치면은 한 폭이 10번 정도 지나가고 한 미니 배치가 보통 한 10,000번이라고 그러면 10만 번은 되겠네요. 그렇죠? 10만 번 다른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드랍아웃을 보는 관점을 앙상블 관점에서 보면은 10만 개의 다른 네트워크들의 평균적인 비해별을 보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이 되는 거죠.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을 평균을 내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쓴다고 그랬죠? 이런 면에서 저런 앙상블 아웃풋들이 이 로스 펑션들이 이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쓰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도 사실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그랬고 이놈들이 계속 더해지면 로그 항들이 계속 더해지면 로그 안에 곱하고 안에 곱하기로 쫙 바뀌어지죠. 로그 A1 로그 더하기 로그 A2는 로그 A1 곱하기 A2죠. 무슨 얘기냐면 앙상블들의 각각의 아웃풋들이 계속 곱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 거기서 이제 여기서 약간 뭐 논리의 비약은 약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웃풋들이 총 10개가 있는데 이놈들이 n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곱해졌다. 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가로치고 뭐 적절한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가해볼 수 있겠죠? 디터미니스틱한 여기다가 n분의 1 오퍼레이션을 가해보면 저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데 여기 그렇죠? 기하 평균이죠. 그래서 이 드랍아웃을 쓰는 것은 결국은 여러 앙상블 아웃풋들을 다 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자, 우리는 지금까지는 더하는 것만 평균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면은 이게 그냥 평균이구나라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랍아웃인 경우는 아웃풋들이 곱해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곱해지는 형태도 어떤 의미의 평균이냐? 기하 평균이라는. 왜냐하면 어차피 밖에 로그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놈이 밖으로 튀어나가면 n분의 1 텀으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웃풋 값들의 그냥 상수항 n분의 1 곱해주면 사실 기하 평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퍼런스하고 트레이닝이 달라도 괜찮다라는 논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러니까 레귤러라이제이션 알고리즘 중에 가장 파워풀한 알고리즘입니다. 사실은 드랍아웃만큼 성능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아까 배웠던 레귤러라이제이션도 잘 안 되고 데이터셋을 새로 모으기도 힘들고 이도저도 안 될 때는 역시 해야 되는 게 드랍아웃이다. 뭐 항상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 쓰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파이썬 코드로 보면은 이게 유니폼 0에서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어떤 특정 행렬 형태로 찾아내는 만들어내는 그런 넘파이 코드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0에서 1 사이의 숫자들이 쭉 튀어나오는데 행렬로 그게 P보다 작다는 얘기는 P라는 스레시홀드 이하로 떨어지면 요거를 이제 되게 로지컬 오퍼레이션이니까 0이 돼버려. 1이 되나요? 1이 되네. 보다 작으면 1이죠. 그래서 1이 된다는 얘기는 P만큼의 확률로 그 아웃풋 뉴런은 살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확률 1-P만큼 확률로는 아웃풋 뉴런들을 꺼버리겠다니. 그래서 P가 뭐 예를 들면 0.3이다 그러면 30%는 살려놓고 한 70%는 죽이겠다니. 평균적으로. 자, 요게 첫 번째 레이어 적용하고 두 번째 레이어 적용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고요. 자, 디테일로 갔을 때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때문에 그런데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 네트워크 구조가 다르죠.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갭은 평균적인 값이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 연결한 경우는 평균적인 값이 큰데 일부만 연결하면 그러니까 P의 확률로만 살려놓으면 평균적인 값이 P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스가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보상을 요거는 이제 아까 이게 드랍아웃이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인퍼런스 할 때도 P만큼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은 인퍼런스 할 때 뭐를 보정하느니 차라리 트레이닝 할 때 다시 역보정을 하는 게 낫죠. 여기서 P를 곱할 바에는 여기서 아예 P분의 1을 곱해버려서 그러니까 여기서 줄어들어 있는데 그걸 다시 키우면 여기를 다시 줄일 필요가 없는 거죠. 줄어들어 있는 거를 이거의 역수로 여기다가 키우는 방법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P분의 1을 곱해주는 형태고 인퍼런스는 그대로 네트워크 그대로 쓰고 그렇죠? 자, 그래서 테스트 타임은 아까 이거 다 설명한 겁니다. 그대로 쓴다 그랬고 드랍아웃은 결국은 모든 앙상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놈들을 기하적인 평균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비해별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알고리즘인데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간 나온 그런 기본적인 트레이닝 알고리즘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지금 지난 10년간 나온 뭐 트레이닝 관련된 알고리즘 중엔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난번에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배웠는데 배치놈과 드랍아웃이 유사한 점도 있고 뭐 살짝은 다른 점도 있고 뭐 그런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트레이닝하고 테스트 비헤이비어가 다르다라는 건 유사하지만 뭐 알고리즘 자체는 다르죠. 다르고 또 목적도 좀 많이 다르고 근데 어쨌든 성능적으로 친다 그러면 드랍아웃이 훨씬 더 파워풀한 알고리즘. 그래서 배치놈은 안 써도 되지만 드랍아웃은 가능하면 쓰는 근데 이건 항상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안 써도 되는 경우는 안 써도 되고 사실은 이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성능을 더 개선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한번 써볼 필요가 있다. 시험 삼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종류의 오버피팅을 방지하는 테크닉을 배웠습니다. 로스 펑션 변형시키는 방법론,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었죠. 그 다음에 알고리즘, 그러니까 러닝의 구조 자체를 막 변형시키는 방법론, 드랍아웃이었죠. 자, 저 드랍아웃이 사실은 레귤러라이제이션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토픽으로도 굉장히 파워풀하게 많이 작용이 되고 있고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더 배워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아까 얘기했던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관점에서도 드랍아웃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패턴을 바꾼다라는 게 결국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확률적으로 샘플링하는 구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분포를 다이렉트하게 구하지 않고 샘플링하는 그런 형태의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때 유효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트레이닝하는 방법론 그 자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거냐를 다루는 방법론, 이 밸리데이션 또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이건 배경 설명입니다.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뭐 배경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리니어 모델을 예시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리니어 모델이 저 K 차의 방정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폴리노미얼로 리니어 모델을 쓸 때 K를 1부터 D까지 쓴다 그러면 그 D개의 서로 다른 모델들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K를 1부터 D까지 바꿔서 자, 그러면 트레이닝 하는 단계에서 1차 모델로 요거 X 있는 거 하나만 쓴 걸로 또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을 끝내고 SGD 열심히 돌려서 그 다음에 2차 모델 여기까지 써서 또 열심히 돌려서 학습을 끝내고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냐면 그 트레이닝 로스를 가장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장 적게 만드는 그 모델들을 최종적으로 찾는다고 할 때 어떤 모델들이 찾아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그 질문은 역설적으로 뭐 좀 생각해 보면 당연한 답이긴 한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트레이닝 로스를 가지고 가장 좋은 차수를, 그러니까 컨버지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에폭을 쓴다 그러면 10 에폭이 지난 다음에 트레이닝 로스만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을 우리는 골라서 쓰겠다. 약간 뭐 앙상블 비슷한 방법처럼 보이죠? 앙상블처럼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게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어떤 카운터 이그젬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항상 실험을 해보면 이론적으로도 당연하고 가장 높은 차수가 선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그림에서도 설명했듯이 가장 높은 차수가 데이터를 가장 잘 피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로스 펑션이 가장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항상 가장 높은 차수의 오더의 방식에 의한 모델만 선정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 방식을 쓰면 항상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 좀 발상의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게 여기서 종류를 차수로 구별을 했는데 차수는 그대로고 시간에 대한 변화라고 봐도 됩니다. 각 트레이닝하는 그 SGD 또는 뭐 이터레이션별로 또는 에폭별로 그러면 10 에폭을 했을 때 10개 각각 타임별로 10개 다른
가장 좋은 모델은 끝에 있는 모델이냐, 즉 트레이닝 로스가 가장 작은 모델이냐라는 약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 머신러닝을 안 배운 사람들은 무조건 가장 좋은 로스가 가장 좋은 모델입니다라고 답을 해버릴 겁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머신러닝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완전 초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이 과목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초보적인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뭐하고도 관련이 되냐면 과도한 학습은 몸에 해롭다라는 말, 그거하고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습이 잘 됐다는 얘기는 로스가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인데, 로스가 줄어들어 있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적절한 로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론의 탄생 배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배경 설명이긴 한데, 그 머신러닝을 최적화 이론의 한 분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심지어는. 그래서 그런 오류를 여러분들이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최적화가 아니다라는 또 어떤 선언을 여기서 한번 할 수 있고, 그래서 최적화가 아닌 이유는 트레이닝 로스를 줄인다고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줄여야 되느냐라는 넥스트 질문이 나오죠. 그게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이거는 아까 드랍아웃이나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옵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원하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심심하면 쓰면 됩니다. 꼭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필수입니다. 옵션이 아니고 맨더터리라는. 이걸 안 쓰면 머신러닝을 할 자격이 없어지는 사람이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만큼 아주 기본이고 생기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이렇게 100%가 있다고 칠 때, 그 중에 일부, 뭐 30%든 10%든 적당히 조절하면 됩니다. 일부 데이터셋을 남겨놓고 나머지 70%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로스를 쭉 계산해서 아까 이전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이 10개 차수의 다른 모델들을 가지고 각각 동일한 70% 데이터를 가지고 다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고 컨버지가 일어난 다음에 그때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가장 작은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 트레이닝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부분, 나머지 30%만 가지고 다시 그 로스를 계산합니다. 사실은 저거는 트레이닝 로스가 아니고 사실 인퍼런스 로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에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 인퍼런스는 아니고 약간 가상의 인퍼런스죠. 시뮬레이션 하는 인퍼런스입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하는 인퍼런스를 밸리데이션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요 30%의 데이터셋을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요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로스를 구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10개 차수들을 로스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항상 가장 높은 차수가 선택이 안 됩니다. 적절한, 지난번 챕터 제일 처음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었죠. 여기서 보면 1차, 2차, 5차였는데 아까 첫 번째 방법으로 치면 항상 트레이닝 로스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항상 5차 모델이 선정이 되는데, 저 밸리 데이터를 쓰면 5차가 선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2차가 선정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퍼런스 할 때
운 나쁘게 데이터가 여기 하나 들어와 버리면 더 성능이 나빠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에러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잘 피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직까지 못 본 데이터를 희생하는 게 오버피팅이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근본적이라고 하면 편이 좀 이상하고 기본적으로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론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젝트를 하건 간에 이걸 안 쓰면 이 사람은 완전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래서 저도 이런 논문을 볼 때 놀랍게도 아직도 대학원생들 중에 아니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 중에 논문을 보고를 하는데 이 학습 결과를 트레이닝 로스만 보고를 하고 밸리데이션을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이 놀랍게도 가끔 보입니다. 한 100편 중에 한 편 정도. 바로 리젝트죠. 그런 논문들. 왜냐하면 머신러닝의 생 기본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바깥 세상에서 코딩만 배워서 다 머신러닝 잘한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인터뷰를 해보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로스 줄여버리고 인프런스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약간 오버타임이지만 머신러닝의 학습 프로세스는 항상 3단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파이널 인퍼런스. 그래서 이 3단계가 다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중간에 섞여 있으면 치팅이란 얘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볼 때 마치 수능 그 시험지를 예를 들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아빠 찬스 이렇게 비슷해서 빼돌려 갖고 마치 그 시험지를 가지고 미리 공부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과 인퍼런스 데이터가 섞이면은 그거는 엄청난 연구윤리 위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이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학교에서 퇴출돼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능이 이거를 두 개를 섞으면 성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쉽게 성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인퍼런스 하는 데이터를 몰래 얻어다가 그걸 가지고 학습시키면 당연히 성능이 좋아지겠죠. 근데 이거는 수능 문제를 빼돌려서 미리 공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엄청난 연구윤리죠. 이런 사람들은 학계에서 퇴출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가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머신러닝이 사실 윤리적인 문제가 연구할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